네, 이번 시간에는 개화와 관련된 지문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자, 1문단에서는 척사파가 서양의 문물의 수용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가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개항 이전의 개화는 통치자의 통치행위였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그리고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전의 개화의 개념을 언급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서는 당연히 개항 이후에 개화 개념을 언급하겠죠? 보시면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서 서양 문명의 수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고종이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한성 순보를 발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긍정적 인식,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면서 동시에 반서양 정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튼 한성숭보를 보시면 한성숭보 안에 개화 개념이 있었는데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체를 좀 보시면 인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통치자의 경우에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 진보를 달성하자라고 해서 한성숭보의 개화 개념에는 두 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민, 통치자.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3문단에서는 세 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화당 얘기인데 개화당은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에 의한 개화인 거죠. 그죠? 근데 무엇을 개화하려고 했냐라고 보면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우리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한 거죠. 누가 주체가 되어서? 왕이 주체가 되어서. 자, 근데 그 왕이라는 주체는 언제 사라졌어요? 갑신정변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 왕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 지식을 살짝 동원하면 그 다음 구절이 해석이 되죠.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다. 갑신정변은 소수의 개인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고 유길준이 그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버리고자 노력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해서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문단은 넘어와서 을사늑약 이후의 개화 논의가 문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겠죠. 그 대한자강에는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자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지도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서양 근대 문명이었으니까 먼저 우리보다 개화를 했던 일본의 지도를 받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서양 근대 문명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 민족 주체성을 강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박은식이 그 상황에서 문명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과학은 수용하고 철학은 기존의 유학을 혁신하고 재구성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철학으로 가치관 정립, 인격 수양. 그죠? 보라색 밑줄과 빨간 밑줄.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하자 그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그 맨 밑에 빨간색 줄 있죠?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를 언급한 겁니다. 인격 수양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박은식이 언급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그림이다. 나 그리죠? 보시면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쭉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 기술의 수용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옌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약육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서양의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과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통 문화로부터 그 전통 학문의 안 좋은 점들, 단점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천두슈라는 사람이 계승을 했고요.
그래서 천두슈는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 그리고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를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신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부정과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삶의 연구도 전부 다 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과학 자체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장진마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장진마이는 유럽을 보고 나서 과학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주진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인생관은 과학이랑 별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인생관에 있어서는 뭘 한다? 그러니까 아마 삶의 관점,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중국 전통 가치관을 수호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